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홍콩의 한 여성 기자가 생방송 도중 중국 정부의 언어 정책을 비판하며 홍콩 시민들의 한글 사용 움직임을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 직후 영상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와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허둥지둥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한글 운동의 존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문자 한글이 홍콩과 중국 사이의 갈등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메이린입니다. 저는 홍콩의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32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광동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자랐어요. 광동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저희 홍콩인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핵심입니다. 제 유년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웃음 모두 광동어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소중한 언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한글이 우리 광동어를 지키는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 저는 홍콩 현지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모든 건 3개월 전에 시작됐어요. 편집국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회의 석상에서였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팀장 리우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광동어 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메이, 내가 좀 파봐. 이 단순한 지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며 언어 통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최근 2년간 홍콩 내 공식 문서에서 광동어 관련 용어가 48%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콩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섰어요.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줄지어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한 광동어 대화가 넘쳐나야 할 공간이었죠. 하지만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건 표준 중국어인 보통화뿐이었어요. 아이들 입에서, 교사들 목소리에서, 교내 방송에서도 보통화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불과 2년 전 제가 이 학교를 취재했을 때만 해도 광동어가 자유롭게 오갔던 곳인데 학교 정문 옆에서 아이를 배웅하는 한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학교에서 광동어를 못 쓰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주위를 불안하게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권장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강제나 다름없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광동어 쓰다 걸리면 점수 깎인다고 해요. 집에선 할머니와 광동어로 대화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학교를 떠나며 주변 상점들의 간판도 살펴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광동어와 영어로 된 간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보통화 표기가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의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익숙한 광동어의 음률 대신 보통화의 딱딱한 억양이 자주 들렸어요. 취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심지어 시장에서도 보통화 사용이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었어요. 한 공무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속삭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부 문서 작성과 회의는 모두 보통화로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따르지 않으면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었어요. 홍콩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체계적인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취재 자료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홍콩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취재 일주일째 몽콕 지역의 오래된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시간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서점 매화서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창에 붙은 간판은 보통화가 아닌 전통 광동어로 표기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서점은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목재 책장과 오래된 가죽 장정본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책장마다 오직 광동어로 쓰인 책들만 빼곡했습니다.
자켓을 입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계산대에 앉아있던 노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찾고 있나? 노인은 순수한 광동어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취재 중입니다. 광동어 말살 정책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솔직하게 제 신분을 밝혔어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 내 이름은 황인펑. 이 서점을 40년째 운영하고 있지. 저는 인터뷰를 청했고 황인펑 씨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광동어 서적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3번이나 당국의 방문을 받았다고 해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시선은 벽 한쪽에 붙은 낯선 글자들에 고정됐어요. 중국어 간체자도 번체자도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글자였어요. 황인펑 씨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유의 언어요. 한글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황인펑 씨의 서점을 나서며 무언가 큰 물결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 광동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제 취재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매화서림을 찾았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한글이라는 언어가 홍콩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황인펑 씨는 그것을 자유의 언어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어요. 황인펑 씨는 제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메이 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 대화가 마음에 남았나 보군요. 그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 벽에는 더 많은 한글 문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오래된 찻주전자와 2개의 작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인펑 씨는 차를 따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궁금하시겠죠? 이건 한국의 문자 한글입니다.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겐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그는 책장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광동어 책이었지만 옆에 한글로 발음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작한 작은 저항입니다. 광동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거죠. 왜 하필 한글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황인펑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죠. 당국은 우리가 간체자나 번체자로 뭘 쓰는지 감시하지만 한글은 그들 레이더망을 벗어나요. 아직은 말이죠. 황인펑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통화만 강요하는 상황에서 광동어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죠.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황인펑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가 당신의 질문에 더 잘 답해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홍콩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에는 토마스 김 교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크 후 들어가자 단정하게 생긴 40대 중반의 한국계 남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메이 씨죠? 황 선생님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한글에 관심 있다고요. 토마스 김 교수는 시카고 대학교 출신의 언어학자였어요. 현재 홍콩 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내어주며 한글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 문자가 아닙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문자예요. 당시 중국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대다수 백성들이 그를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토마스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훈민정음이라는 한글 창제 원리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겨 문자를 만든다. 한글은 태생부터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왜 황인펑 씨가 한글을 자유의 언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글이 홍콩의 광동어 보존 운동과 연결된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토마스 교수는 컴퓨터를 켜고 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광동어 단어와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목록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 황 선생님과 몇몇 홍콩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광동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죠. 우리는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광동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존하는 거죠. 토마스 교수는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간단한 한글 학습 교재였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일주일이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약 200명의 홍콩인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움직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뜨거운 감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기자로서의 본능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작은 책자를 건넸어요. 여기 기초 교재가 있습니다. 메이 씨는 기자니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이건 저항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자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놀라웠어요. 매일 밤 한글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재 목적이었지만 한글을 알아갈수록 이 문자의 매력에 사로잡혔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원리,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적 설계, 그리고 그 철학적 배경까지. 한글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토마스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했죠. 그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자 세계관이자 정체성이에요. 한 민족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점점 홍콩의 광동어가 사라져가는 현실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어요. 토마스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황윈펑 씨의 서점에서 열리는 비밀 한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0명의 홍콩인들이 매주 모여 한글로 광동어를 표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생, 교사, 작가, 평범한 회사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는 내 손주에게 광동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출판되는 모든 책은 보통화로만 나와요.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달과 토끼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서둘러 제 공책을 꺼내 그 이야기를 광동어로 적기 시작했고 그 옆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했어요. 몇 시간 동안 작업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제 유년기의 기억, 제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서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쓴 동화를 함께 읽었어요. 광동어로 시작해 한글 발음으로 마무리하는 낭독회였죠. 그곳에는 따스함과 눈물, 그리고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메이, 당신은 기자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부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 우리 홍콩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비록 그 결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황인펑 씨의 서점으로 향했어요. 이 조용한 문화혁명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뷰, 한글 학습 장면, 광동어로 나누는 대화들. 저는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한글, 광동어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편집실에 돌아와 취재 영상을 다시 보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 쳤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리우 팀장이었습니다. 무슨 작업 중이야? 그의 눈이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광동어 말살 정책에 관한 특집이요.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우 팀장은 잠시 영상을 지켜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글? 이게 뭐지? 홍콩인들이 광동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종의 문화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리우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메이, 이거 위험한 주제인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팀장님, 이건 중요한 뉴스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걸 보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팀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일단 기획안을 올려봐. 하지만 약속은 못해. 그날 밤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획안은 승인되었고 방송국은 제게 2주간의 취재 시간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승인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방송국 내에서도 누군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압박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취재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황윈펑 씨의 서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소문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퍼졌어요. 한글로 광동어를 표기한 스티커가 길거리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메뉴판, 작은 상점의 간판,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도 한글이 등장했죠. 당국은 처음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학생 리밍은 제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토마스 교수의 한글 강좌는 비밀리에 확장되었어요. 이제 매주 5개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열렸고 참가자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한글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제 SNS 계정으로 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몽콕의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광동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노래 가사가 스크린에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영상에는 간단한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광동어를 지키자.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겼고 비슷한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홍콩 전역의 젊은이들이 한글에 매료된 겁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죠. 저는 매일 현장을 누비며 이 현상을 기록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광동어를 잃어가는 슬픔, 그리고 한글을 통해 되찾은 희망. 그들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 교사의 증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어만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공책에는 한글로 쓰인 메모가 생겨났죠. 선생님들도 모르는 비밀 언어처럼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광동어를 지키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목은 한글, 광동어를 구하다로 정했어요.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편집실에 모인 팀원들은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거 방송해도 괜찮을까?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결국 다큐멘터리는 예정대로 방송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평소의 3배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홍콩 시민들은 이 작은 저항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죠. 방송 이틀 후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외세의 문화적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직접적으로 한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홍콩 전체를 감쌌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치가 취해졌어요. 홍콩 교육청은 외국 문자를 이용한 불법 교육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학교에 하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글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의도는 명백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황윈펑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어. 갑자기 지난 5년치 장부를 다 보자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급히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서점을 뒤지고 있었어요. 황인펑 씨는 구석에 앉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사는 종일 계속되었고 조사관들은 심각한 세금 미납 혐의가 있다며 이틀 내로 모든 장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인펑 씨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어 대학으로 찾아갔더니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름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김 교수요? 오늘 아침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가셨어요. 비자 문제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과 비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토마스 교수의 숙소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비자 갱신이 거부됐어. 내일 중으로 홍콩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지.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올 거야. 조심해, 메이. 그의 마지막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방송국으로 돌아오자 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한글 관련 보도는 모두 중단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이건 중요한 뉴스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메이. 하지만 우리 방송국도 생존해야 해. 중국 광고주들이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 팀장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잖아요.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개인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콩의 한글 운동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글과 함께 토마스 교수의 강제 출국 소식, 황인펑 씨 서점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유했어요. 1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니 동료 기자가 전화로 경고했어요. 방송국 경영진이 내 SNS 글 때문에 난리야. 내일 아침 회의에서 너에 대한 조치가 논의될 거래.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글을 내리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거나. 밤새 고민했지만 아침이 밝아올 무렵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홍콩인으로서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방송 뉴스 진행을 앞두고 분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은 확고했어요. 방송 5분 전 팀장이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메이, 오늘 뉴스는 내가 진행할게. 넌 잠시 휴식이 필요해 보여.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건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대본에서 한 글자도 벗어나지 마. 모든 건 텔레프롬프터에 올라갈 거야.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방송인으로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 이유는 뭐지? 자리에 앉자 카메라 감독이 손가락으로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제 앞 텔레프롬프터에는 일반 뉴스 대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관련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3, 2, 1. 빨간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NN 아침 뉴스입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처음 몇 개 뉴스는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스포츠 소식, 국제 뉴스, 날씨 예보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서, 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텔레프롬프터가 다음 뉴스로 넘어갔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한 채 침묵했습니다. 1초, 2초, 3초. 스튜디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감독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0초의 침묵 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해요. 제 귀에는 감독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대본대로 해. 최근 홍콩에서는 우리의 광동어가 체계적으로 말살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 거리에서도 광동어는 금지되고 있어요. 광동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홍콩인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핵심이에요. 스튜디오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황인펑 선생님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된 한글 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자 한글을 이용해 우리의 광동어를 보존하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이제 그 움직임마저 탄압받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황인펑 선생님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토마스 김 교수는 강제로 출국당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은 이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팀장이 소리쳤어요. 방송 중단해. 당장.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결정적인 문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언어는 권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화면이 갑자기 암전되며 방송이 강제 중단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각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방송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누군가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SNS에 올렸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홍콩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 건물을 나오는 저를 기다린 건 카메라 플래시였어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걸어갔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몇몇은 걱정을, 대부분은 지지와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홍콩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기자의 고백, 언어 자유를 외친 목소리와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물론 친중 성향의 매체들은 저를 무책임한 선동가라고 비난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황인펑 씨에게서 왔습니다. 그의 서점이 강제 폐쇄되었다는 거예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황인펑 씨는 평온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한글을 더 배우려고 해. 너의 방송 이후로 오히려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 실제로 황인펑 씨의 말은 맞았습니다. SNS에 한글로 광동어를 지키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온라인상에서 한글 학습 그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사람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집에 머물렀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근처 과일 시장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일 가격표에 중국어와 함께 작은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과일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광동어 발음이에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워서 써줬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들이 더 보였습니다. 마치 비밀 코드처럼 홍콩 곳곳에 한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야, 이거 봐. 한글로 쓴 광동어. 아이들은 서로의 공책을 보여주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비밀놀이, 어른들 몰래 하는 반항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토마스 교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한글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메이, 당신의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각국의 언론이 홍콩의 언어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중국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저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앞날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이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적금을 털어 몽콕 지역에 조그마한 공간을 임대했어요. 북카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름은 훈민정음 다방,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썼던 그 책의 이름을 따왔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개업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훈민정음 다방 문을 연 첫날 황인펑 씨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고난으로 더 주름져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시작점이구나. 그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서점은 잃었지만 황인펑 씨의 손에는 보물 같은 책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소장품들이었어요. 광동어로 쓰인 고전 문학부터 한글 교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제 카페에 기증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새로운 매화서림이 될 거야. 개업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어요. 첫 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한글로 광동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한글 나눔 시간을 마련했어요. 누구나 와서 한글을 배우고 광동어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5명에서 시작했지만 2달 만에 3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으로 성장했어요. 메이, 나도 참여해도 될까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방송국의 후배 기자였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영진이 바뀌었고 이제 광동어 뉴스 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녀의 말대로 홍콩 사회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내부의 저항으로 언어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전히 보통화가 주된 언어였지만 광동어의 자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 6개월째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우편물이 있어요. 배달부가 말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토마스 김 교수. 편지 안에는 새로 출판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한글로 보는 광동어의 세계. 책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고 한글을 이용해 광동어를 표기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책은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출판됩니다.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홍콩에서. 메이,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황인펑 씨, 제 후배 기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광동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글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책의 첫 페이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영혼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건넨 종이었어요. 그것은 한글로 쓰인 광동어 동화였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이야기, 달과 토끼 이야기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의 작은 저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넓게 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훈민정음 다방은 홍콩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자유롭게 광동어를 사용해요. 벽에는 한글과 광동어로 쓰인 시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한글이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사라지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 나라의 글자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간판들은 여전히 중국어지만 그 아래에 작은 한글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침묵의 저항이자 조용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홍콩에서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글이 다른 나라에서 자유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